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장기 파업이라는 오명이 붙은 비블라카본 코리아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오늘 잠정막을 내렸습니다. 70여일 만인데요. 하늘에서 펼치던 고공농성도 5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합의안을 보니까 지난해 기본급 7% 인상, 상여금 100%, 올해 기본급 9% 인상, 호봉제 도입 이 정도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추어지려면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장갑 등 소모품 지급에 대한 적정 지급, 실험실 근무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 출하 일정을 맞추기 위한 불법 노동인력 투입과 사고 은폐 의혹들인데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법이겠죠. 상여금, 임금 인상 몇 퍼센트 이렇게 풀어낼 수 없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돈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대화가 노사 간에 좀 활발하게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롯데케미칼이 여수 국가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신축 공장 건립공사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사 중단 조치를 받게 됐어요. 네, 롯데케미칼이 여수 산단에 조성하고 있는 헤셀로스 신공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공사 중단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롯데케미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1,446억 원을 투자해 롯데정밀화학에 헤셀로스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해당 공장 건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장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여수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공사중지 행정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공사중지로 결론을 내리면 롯데케미칼의 헤셀로스 신공장 운영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헤셀로스는 페인트나 샴푸 등에 첨가해 점도를 높여주는 화학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헤셀로스의 주원료인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롯데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헤셀로스 위탁 생산을 맡겨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은 공장 설립 추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이번 공장 증설 공사 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1급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인 만큼 환경 영향 평가 등 공장 건립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이번 공사 중단 행정 조치 배경 자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6년 6월 여수에 16만 제곱미터의 공장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때 해당 부지에 어떤 공장을 얼마나 크게 언제 지을지 등의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시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구체적인 공장 설립 계획이 추후에 나오면 착공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롯데케미칼이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해 11월 헤셀로스 신공장 건설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지난달에 롯데케미칼에 공문을 보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렸고 뒤늦게 롯데케미칼이 변경 협의에 필요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를 작성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여수시의 절차상 하자 확인 요청에 대해 검토 결과를 여수시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여수시는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행정 조치에는 공사 중지나 원상 복구, 공사 재개 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대기업에서 공장 증설에 필요한 절차가 환경 영향 평가고 후속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급 발암물질인 점에서 여수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개인 기업도 아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1급 발암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수시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공장 설립 계획이 나오면 착공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별도로 협의한다는 조건을 이 롯데케미칼의 무시하고 공사를 착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공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회사가 제출한 이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에 대해 여수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나 원상 복구, 반려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이 공장 용지에 1급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 롯데케미칼은 언론을 통해 지난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이후 행정 대응이 늦었고 행정처분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롯데케미칼이 이번 공사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 법무법인인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여수시청 도시과에 보내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과 이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여수시에 보내는 행동 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심인지 궁금합니다. 예, 여수시가 신중하게 또 중대하게 이번 사안을 여기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가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한 광양 매화축제와 관련해서 122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는 축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한 광양 매화축제의 성공 개최라는 광양시의 자평에 대해 최근 지역 일부에서 축제 개최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차 문제나 편의시설 부족, 바가지 요금 등의 논란에 대해 이제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올해 매화축제에 122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아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축제장 구성의 혼잡이나 화장실, 주차 등의 편의시설 부족, 품바 공연의 소음, 일부 비위생적인 음식점이나 바가지 요금 등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불편 요인도 늘기 마련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광양시의 준비 필요해 보이죠.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광양 지역 관광 관련업 종사자들은 매년 매화축제 때마다 지적되어온 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문제는 매화축제의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임시 주차장 조성이나 셔틀버스 운행 등 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임시 방편 처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축제 기간 동안에 이 나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불만을 여전히 표출하고 있고 이 축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교통난 관련 대안으로는 이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축제 기간 중 반면 전 지역의 일방 통행을 실시하거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진입로와 출입로를 확장하는 문제, 기존 도로 간의 연결도로 개설 문제, 섬진강 둔치의 주차장 확보 문제, 또 섬진강의 인도교 설치, 또 수륙 양용 교통수단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행사장 동선이나 화장실, 소음, 바가지 요금 이런 문제는
광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교통난은 참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대책들, 예산 확보나 주민 동의 등 선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광양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시는 지역 일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요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냈는데요. 이 매화축제가 방문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남 대표 축제를 넘어 정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단의 교통체계 개선 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광양시는 당장 이 광양 매화축제의 교통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난 대책 전문 연구 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고충 사항들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내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수업하고 있던 교사 한 분 그리고 학생들이 다쳤어요. 네, 이 사고는 오늘 낮 12시 20분경 여수 문수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이 사고 당시 체육관 무대 주변에서 교사와 3학년 학생 25명이 체육 수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쿵 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천장과 이 무대를 구분하는 마감 벽체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이 교사와 학생 1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예. 현재 마감재 벽체 소재는요 석고보드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직후 부상자 모두 인근 병원 이송됐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충격이 상당히 컸겠어요. 네, 사고가 발생하고 전교생 전원이 화교를 했습니다. 예. 날씨가 더워지면서 학생들이 운동장보다는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시간 전에 이 체육관을 이용했던 학생들은 다친 학생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자신들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체육관 이용하기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희 필로티에서 밑에서 있었는데 저희 밥 먹고 나와보니까 쿵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자기 아는 애기들도 지금 다 그래서 친구들 다 울고 있어요. 어제까지 저희가 거기서 2시간 동안 그 체육을 했었는데 갑자기 무너졌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예,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사고 소식을 듣고 학교 앞으로 아이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예. 학부모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자신의 아이들의 학교에서 발생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혹여나 내 아이의 반이 아닐지 또 아이의 친구가 다치지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밀 진단과 함께 이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운데 지금 다친 엄마들 생각하니까 뭐 말을 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너무 아찔하고 학교 보내기가 너무 무서워. 혹시 싶어가지고 나와본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막 내다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에 측에 뭔가 의견을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교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좀 더 신경 써주고 안전에 더 기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마음이 좀 무너지네요. 눈앞이 노래지면서 아니 여수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갑자기 생긴 일인지 아니면 너무 노후돼서 생긴 일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꽤 깁니다. 네.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게 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네, 오늘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의 부상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요. 이 사고 당사자와 또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어린 학생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은요.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정확한 사고 조사와
경찰과 교육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얘기하는데요. 경찰은 이 복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에 학교 측과 체육관 시설 공사 업체를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할 방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일주일 또 마무리해보죠. 자, 두 분과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잘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굉장히 무겁게 한 주를 보냈는데 왜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제 그 순천만 국가노동조합 그 정원 동문 앞에서 지금 농성 중이잖아요. 예.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뭐 130일 넘게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정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계약 관련해서는 항상 이번에만 터진 문제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제가 2020년 12월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순천시장이 입회하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사례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열면서 정원박람회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벌어진 일인데, 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노동조합이 지금 농성도 정원박람회장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의 물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시작도 어쨌든 순천시가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결국 또 이 노동자들도 순천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노광규 순천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뭔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시장님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치적으로 또는 칭송받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만 계속 되다 보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시민단체가 결성된 것은 중재할 것은 또 중재하고 면담할 것은 또 면담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유연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해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국가정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순천시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또 순천시가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고, 아니면 장기적인 문제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뭔가 공론화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좀 거버넌스가 좀 되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노광규 시장님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한 수 좀 접어주시고, 또 노동자들 만나서 대화해서 정말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슈를 또 쭉 보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한 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5.18하고 6월 항쟁, 평화통일 아카데미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까 김석 총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부 지역은 어떻든 전남 동부 지역은 산업 도시의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각 도시마다 좀 노사민정 협의회가 좀 실질적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이나 개별 기업보다는 좀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함께 노동 문제를 좀 고민하는. 다행히 여수 같은 경우는 그 BCK 산해하청 문제가 어저께 잠정 해결됐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고 또 이번 주 내일부터는 또 여수 쪽이 5.18 행사들을 준비하거든요. 5월 13일 날 그 웅천 친수공원에서 5.18 행사들을 주민들과 함께 좀 진행하는 행사도 있고, 또 5월 18일은 저희도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죠. 안진걸 소장 모셔서 민주주의 초청 강연으로 한번 여러 강연 잡고 있는데, 5월을 맞이해서 이런 건 못지않게 노동의 문제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5월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해보면 알지만 불씨가 항상 남아있는 게 그렇죠. 나아요. 그래야 서로 불씨 관리를 하게 되기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보다는 뭔가 이 불씨를 관리하는 게 또 결국 어떻게 보면 갈등 관리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좀 필요한 것이 거버넌스인데, 요즘은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 정부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경험적으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용어부터 헷갈리게 되는 이제 오늘 주제가 또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일 국장단 회담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등 국제사회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글쎄 우리나라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도 좀 따져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분을 주게 될 것 같다. 대만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 지자체 역할 이런 것들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김대희 총장께 총평 여쭙겠습니다. 답이 좀 안 나와요. 답이 좀 안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일본에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막 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인데 과학적 검증단을 꾸려도 시원찮은데 시찰이니까 1박 2일 동안 시찰하면 뭘 하겠습니까? 견학이죠, 견학. 그래요. 견학 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또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은 우려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현지에 가서 현실적으로 도쿄전력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데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가지고 어떻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과학적 검증을 객관적인 사람들이 해보자는 건데 그건 완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찰단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본인들이 시찰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가서 뭘 해줄까? 이번 오염수 문제를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버리면 그 다음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현 현재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바로 풀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여기서 미온적인 내용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야단을 쳤잖아요. 국정감사라든가 통해서 뭐 주영 의원이라든가 수많은 국민의힘들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막 반대 성명도 내고 했는데요. 오히려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일본 측 입장을 좀 지지하는 거 보면 좀 어처구니가 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석 총장님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이번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있었던 한일 정상의 회의에서도 그 뉘앙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가고 나자마자 결국은 시찰단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뉴스에서도 놓고 보면 정부 관계자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모니터 TF에서도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그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 방사능 오염수가 결국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조사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 그것도 한 달에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박 2일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 편승해서 어떤 국제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시찰하고 왔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속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너무 잘못돼 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산물 또 농산물 관련된 우리 농민들을 수산업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비전문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선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하고 답답함을 넘어서 너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요. 실무에 있을 때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은 풀려고 한국적 지지를 받으려고 왔던 하나의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이었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 86년에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중전이 오염수가 한 900톤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8,000km 떨어진 일본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본은 입에 침을 막도록 목숨을 걸고 엘친까지 불러서요.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 8,000km 떨어진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온갖 명분을 가지고 900톤 방류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도 15,000배가 더 많은 132만 톤을 그냥 방류하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고준입니다. 이건 아직 중요한 문제, 원자력 폐원자력 안에 있는 동력실 안에 있는 것은 아직 버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가감히 하는 거 보면 그때 막 러시아는 당황스러워 가지고 900톤 못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일본이 양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마 윤석열 정부한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거 해양 방류를 반대하지 않으면 G7에 한국 정확히 부르겠다 아마 이렇게 메시지도 줬을 거라 보거든요. 이러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이 정부가 결국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시찰단이라는 이름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우호적 관계는 우호적 관계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 앞서가지고 장관들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독일 장관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전혀 변화되고 있는 시점도 아니고 자국에서 실시한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일본 국민 51.9%가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이해를 전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일본의 국민들도 아니고 일본의 정부도 아니고 일본의 관계자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그 대한민국 여당이나 앞서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시찰단이 마치 뭐라도 검증단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가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요즘이 눈가기를 막으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게 제2의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의 분노에 아마 불을 지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그냥 그 시설을 보여주고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방류할 것에 명분을 이제 실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제 두 분께서도 네.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뭘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얻는다는 그냥 외교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뭐 국민의 안전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말씀 여러 차례 주셨으니까 물론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면 외교 차원에서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보세요, 김석 총장님? 얻은 것이 없다라고 봐야죠. 일방적으로 일본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작년에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수산업 어업인들이 해상 시위를 벌일 정도로 맞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출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발표를 하는 거랄지 입장을 내는 것에 굉장히 좀 신중했던 태도를 들어놓고 본다면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가. 결국은 외교가 없었다. 외교가 없었고 국민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일본에게 저렇게 저자세로 나서는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상식적이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정확히 밝혔고 목표량도 정했잖아요.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네. 원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결국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불거지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도 굉장히 불리할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의 핑계로 검증단의 핑계로 어영부영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면 객관적인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양학자들 중심으로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 때 오히려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가 전문가들 갈 테니까 중요한 시료라든가 과학적 원리들을 조사하겠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죠.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되는 근데 결국 이런 요구는 안 하고 시찰단, 관광 시찰하듯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관광 시찰이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시찰도 아니죠.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단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근데 솔직히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내는. 네, 절반을 냅니다. 4분의 1을 미국, 4분의 1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원자력기구 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년 전만 해도 이 원자력기구 수장이 일본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력기구의 친일적 개념들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기구의 그 과학적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그 요새에 왔었던 반 히데유키 그 일본 오신 그 시민단체 대표자분 이야기 들어보면, 현재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은 그 ALPS라는 그 정화 장치가 있어요. 25개의 필터로 운영되는데, 요게 이제 방사능 오염수도 몇 개를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주라고 해도 안 준답니다.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못 받고 있는데, 일본 어민들, 일본 과학자들,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정당들이 데이터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는데, 그것도 엉터리인 데이터만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 올바른 데이터를 줄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 자국 국민들한테도 일본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에 저는 줄 리가 만무하다고 좀 보는 전 거죠. 세계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원전 정책을 일단 제한하려고 하는 뭐 유럽이랄지 이런 쪽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우려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나면 남은 그 처리 물질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기술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 입장이거든요. 일본이 뭐 수많은 필터를 통해서 어떤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은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원자력 관계자들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처리 비용이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 같으면 국제사회에 좀 더 신뢰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을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과학자들을 통한 검증단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업인들,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런 어업인들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굉장히 주도면밀, 우리 주도에 검증단이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전혀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검증단이 가서도 그거 자체로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 운동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지난번 2021년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보고서를 공개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정확히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직접 그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대안을 요구했고, 오염수 데이터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연구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죠.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따위에게란 말했습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똑같이 2년 전에 이야기를 좀 되풀이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그 뭐랄까,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물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했지만 재작년 작년까지는 해상 시위까지 벌어지면 굉장히 격렬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들을 했는데, 수요 비판장이나 이런 곳 등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를 좀 지원한다는 등 뭔가 이미 이것을 오염수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좀 기류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또는 외교가 일본을 상대로 오염수를 방류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하면서 결국은 안전 문제랄지, 그다음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통 경제와 관련된 거랄지, 국가의 경쟁력 문제를 정부가 포기하고 결국은 해당 당사자인 그
그 당사자인 수산업자들에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지자체 이야기는 잠깐 이따가 좀 여쭤보기로 예, 하고 그 저희가 얻은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없습니다. 제 없다는 이제 네. 답변. 근데 그 한일 회담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제 꼽아본다면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지정이 됐다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회복된 것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맞습니까? 너무 수출 우대국으로서. 오히려 산업계에서는 신성 최첨단 우대국이죠. 반도체라든가 산업재에서는 차라리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던 기술이라든가 뭐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뭐 소재 부품 관련돼서 시설도 만들고 새로운 기술력도 획득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과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놓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산업계는 더 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1년만 더 이대로 갔었으면 우리가 일본 손절하고 우리의 자립적 기술과 기반으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명분이 좋았다. 그러죠. 예. 산업계는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중소기업체도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쪽에 뭐 이렇게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나 이런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일본에 의존해왔던 반도체 관련된 일부 그 기술이랄지 원천 기술이랄 그 반도체에 대한 기술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 중단되면서 처음에 위기가 왔지만 결국은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곳곳에 판로를 새로 개척을 했고 그 자체적으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화이트리스트 뭐 어떻게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일본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그 뭐랄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렇게 대단히 현재 분노하고 있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전혀 우리에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퍼주기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후쿠시마 관련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니까 WTO에 제소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승소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국익은 아니죠. 확실한 건.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지역 민들을 위한다라는 가장 큰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뭐 미운털 박혀봐야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경남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강력한 반대 투쟁이 필요하죠. 자치단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민주당 뭐 출신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8대2라고 하는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 재원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기본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매칭 펀드로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래 지방 정부가 긴 세월을 내다 놓고 보면 결국은 전라남도나 또는 경상남도나 제주나 뭐 곳곳에 바다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강력하게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좀 더 나은 미래, 먼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강력한 강구책이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위판장 곳곳에 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지원한다 이런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이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아까 김석수 선생님 말씀처럼 수산물 특히 이제 일본과 관련된 또 우리나라 이제 수산물도 해야 되겠죠. 방사능 검사를 위한 조사 장비라든가 조사 횟수를 증가시키는 사후 약방문식의 형태는 좀 그건 좀 굉장히 경미한 대책이다.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떻든 이게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어민들 또 지자체가 현재 지금 후쿠시마 현 중심으로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요.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14개 현 모든 수산물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2년 후, 길게는 5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서해 바다를 제외하고 다 방사능 오염수가 도착할 건데 그렇다 보면 당장 일본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개 현 플러스 포함해서 동쪽에 있는 14개 현 모든 수산물을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들을 좀 저는 촉구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더욱더 엄격히 하고 뭐 유통 이력제 강화한다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서 저는 일본 수산물 1차적으로 전면 금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일본을 압박하는 행태로 좀 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희석을 시키면 화학적으로 희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희석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생물체에 전이되고 축적되는 거. 그러면서 최상위 포식자한테 오히려 직접 뭐 방사능에 대한 인간은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을 때 이게 생식 독성의 문제, 방사능 독성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인 오염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산업적으로도 저 얼마 전에 횟집에 갔다 왔는데 횟집에서 주변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 회 빨리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스럽게 다가온 건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계속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수산업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유통하는 뭐 횟집을 비롯해서 뭐 판매하는 소매업까지도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위축되잖아요. 산업 자체가. 예전에 뭐 구제역 이야기 나오고 조류독감 이야기 나오게 되면 닭이나 오리를 소비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횟집 사장님들 비롯해서 수산업계자는 그냥 지금 복장은 터지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이 말을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현재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부가 대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산에 가서 뭐 횟집을 가셨던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라남도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수산물 말고 또 있습니다. 소금 네. 문제. 소금. 네. 남서해안에 그러네요. 있는 목포 신안 이쪽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러게요. 염전의 80%를 차지하는 바다 소금 문제. 그 소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수산물 대신 우리가 뭐 육지에서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지만 소금 문제는 굉장히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건데 소금 팔리지 않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해군에서도 동해안에서 근무하는 해군 함정에서도 원래는 해수 담수하에서 먹었던 식수 문제를 결국은 저장고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그런 그런 것을 전가시켜서는 그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부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 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생물 보건적인 안전 문제 대책도 종합적으로 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번 주에 여수 환경운동연합이 일본의 반핵 시민운동가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 초청해서 강연회도 가졌습니다. 글쎄 정부에 이것저것 촉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두 분이 오늘 다 주고 계신데 여론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될 수 있을지 30초씩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력히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 무엇이 문제인지를 널리 알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든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을 통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강제적 법으로 좀 제정하는 운동을 좀 신속하게 저는 전개했으면 좀 좋겠다고 봅니다. 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여수 YMCA 김대희 사무총장의 뭔가 상징적 투쟁이 좀 필요하다. 삭발, 단식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좀 장난스럽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원정 투쟁을 전개한다랄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대 총장이 말씀하신 그 법안이라는 것은 수입 금지 법안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수입 금지 그렇죠. 법안도 만들어내놓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상징적으로 뭔가 원정 투쟁도 좀 해보는 것도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알겠습니다. 오염수에 따른 국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산업 영향이 있잖아요. 아까 소금 염전이라든가 다양한 해양 수산 관련된 국민의 보건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도 빨리 이런 것 법안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대책을 이제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YMCA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